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가파르게 오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체감 효과가 적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치솟는 기름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효과가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주유소마다 2,000원이 넘는 가격표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금 전 최근 2주간의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두 번째 공급 기준가를 발표했는데 1차 때보다 200원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 카드인 유류세를 크게 인하하면서 가격을 방어해 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입니다. 첫 소식은 장동욱 기자가 전합니다.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 가격제. 정부가 2주 만에 두 번째 공급 상한가를 발표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최고 가격은 리터당 1,934원. 2주 전에 발표된 1차 때보다 210원이 올랐습니다. 경유도 1,923원으로 올랐고 등유 역시 1,530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폭을 반영하면 1차 때보다 휘발유는 410원, 경유와 등유는 710원씩 올려야 했지만 국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분과 그다음에 국민 경제에 비치는 부담에 대한 균형을 저희가 찾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올리지 못한 기름값 차액은 유류세 인하 카드로 메웠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이번 최고가 조정에 반영했습니다. 정부가 최후의 카드인 유류세 인하폭까지 늘렸지만 주유소 이윤을 고려하면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정유사에서 1,500원대 때려버리면 2,100원대 나오겠죠. 이거 주지는 돼야 정상할 거 아니에요. 세제 혜택이라는 고강도 대책으로 기름값을 억누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많이 인하를 해버리면 차후에 정말 $150 뭐 이렇게 갔을 때는 인하 여력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소비자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수요를 줄이는 방법 밖고는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석유 비축기지를 찾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당장 오늘 자정부터 일부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들은 값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넣으려고 부지런히 주유소를 찾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나영 기자, 주유하려는 차량들이 지금 많습니까? 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오늘 자정을기에 기름값이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유를 하려는 차량 행렬이 깁니다. 주유구마다 빈자리 없이 차량들로 꽉 차 있는데요. 당분간 오늘 기름값이 가장 쌀 걸로 예상돼 다들 기름을 가득 채우는 분위기입니다. 가득 채우려고 왔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되죠. 근데 기름값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서워지는. 시내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싼 곳엔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내일 오른다고 해가지고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일부 주유소들이 오늘 자정에 반영할 인상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장된 기름들은 인상된 최고 가격이 반영되기 전에 받은 것들인데요. 인상된 최고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는 최소 5일에서 2주가 지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들을 직접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이란 전쟁 충격파가 서민 경제에 쓰나미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서울 비니루 골목과 페인트 상점가가 무너지기 직전이란 하소연이 가득합니다. 호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 가게가 밀집해 이른바 비니루 골목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란 전쟁 전만 해도 비닐로 가득했던 가게 창고가 지금은 듬성듬성합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확보가 어려워지자 비닐 공급도 줄어든 겁니다. 일주일은 나올 물건들이 한 달 이상을 지나요. 돈을 올려주고 싶어도 못 받아. 비닐 도매가는 무섭게 올랐지만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끊길까 봐 파는 가격은 그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까먹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조금 잘못하는 데는 다 무너져요, 지금. 청계천 인근 일명 비니로 골목인데요. 낮 시간이지만 찾는 사람이 없고 택배 차량도 보이지 않습니다. 봄이 가장 성수기인 페인트 가게도 울상입니다. 물건도 없고 배송도 안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가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정부가 공급망 충격 우려가 큰 핵심 관리 품목 수급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골목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이란이 틀어막은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도 26척이 한 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가 여론전에 나섰는데 우리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미국과 거래하면 보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압박성 발언까지 있었다는데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 속내가 복잡합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موضوع رو برش اطلاق کرد. یعنی در واقع ما الان کشورهایی رو که با شرکت‌های آمریکایی بیزینس دارن و تجارت دارن. 한국이 미국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도 했는데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쿠제치 대사는 한국은 호르무즈 항행이 보장된 비적대적 국가로 규정돼 있다며 미국 기업과 관련이 없다면 검토를 거쳐 통과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란 정부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 선박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وزاره خارجه دو کشور گفتگوی تلفنیشون که غروب دوشنبه برگزار شد مقرر شد که طرف کره‌ای مشخصات شناورها رو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명단 요구를 받은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전 조치에 관해서 이란 측이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좀 맥락이 다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충된 요구 사이에서 줄타기가 불가피한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프랑스 측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를 논의하는 다국적군 화상회의에 참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란이 예상대로 미국의 종전안을 거부하고 역으로 전쟁 배상금 등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자신들의 카드를 받지 않으면 지옥을 볼 거라고 압박했는데 연기된 방중 일정을 5월 중순으로 확정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측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البته چند روز هست که طرف آمریکایی شروع کرده به ارسال پیام‌های مختلف از طریق واسطه‌های مختلف. 이란 국영TV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의 종전 요구안들이 과도하다면서 공격 행위 중단과 전쟁 피해 배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주권 행사 등 5가지 종전 조건을 역제안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핵폐기 등의 15가지 요구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을 건넨 겁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협상을 거절하면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fail to understand that they have been defeated militarily and will continue to be, President Trump will ensure they are hit harder than they have ever been hit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협상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y are negotiating, by the wa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but they're afraid to say it because they figure they'll be killed by their own people. 종전안을 놓고 이란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백악관은 방중 일정이 5월 중순으로 다시 잡혔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방문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방중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을 움직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란은 미군 해병대가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 원유 수출 거점 하르그섬 방어에 온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방공 시스템에 지뢰까지 설치하면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작전을 감행하면 홍해 입구도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원형 저장 탱크와 석유 터미널이 밀집한 하르그 섬입니다. 이란 경제의 생명줄로 불리는 이곳 해안가에 최근 방공 시스템과 지뢰 등이 대거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공수부대 등을 투입해 섬 점령에 나설 것에 대비해 이란이 보병 접근을 차단하는 대인 지뢰와 장갑차 기동을 멈추는 대전차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추가 배치됐습니다. 병사 한두 명이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무기로 헬기와 저공 비행 항공기를 겨냥합니다. 이란군 관계자는 실제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홍해 입구까지 틀어막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예멘과 지부티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로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통해 언제든 봉쇄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인데 후티 반군 역시 이란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و نه قیمت سابق انرژی و نفت را خواهید دید تا وقتی که بفهمید ثبات در منطقه توسط دست قدرتمند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تضمین می شود. 이스라엘 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휘해온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공습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도가 많이 다르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나서자 이스라엘이 다급해졌습니다. 핵심 타격 목표를 다시 정하고 레바논 남부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임서인 기자가 전합니다. 레바논 남부 해안가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주변 농촌 마을에도 폭탄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간 25일,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루에만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리타니강 이남을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본거지로 보고 이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אנחנו מרחיבים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הזאת כדי להרחיק את האיום של הנ"ט על יישובינו ועל שטחנו. אנחנו פשוט מייצרים אזור חיץ גדול. 하지만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은 리타니강이 돼야 한다며 레바논 남부 병합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هذا جزء من الأهداف الإسرائيلية التاريخية التي كانت دائما تريد احتلال منطقة جنوب الليطاني وضمها إلى الكيان الصهيوني.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나서자 다급해졌습니다. 이번 주말 휴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타격 목표를 우선순위에 따라 다시 조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휴전이 선언되더라도 이스라엘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에도 청와대 참모 48명 가운데 4분의 1이 다주택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증시 부양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 기조와는 달리 국내 증권을 팔고 해외 주식으로 갈아탄 참모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재산 1년 새 18억 원이 늘었는데요. 최지원 기자가 재산 공개 상황 정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는 모두 12명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재산이 공개된 참모 48명 가운데 4분의 1 수준입니다. 김상호 춘추관장이 7채, 최성하 해외언론 비서관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 3채를 보유했습니다. 다만 김 관장은 다세대 주택 6채를, 이 비서관의 경우 주택 3채 모두 처분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로 신고된 조성주 인사수석과 강유정 대변인도 각각 세종과 용인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참모도 많았습니다. 134억 원을 재산 신고한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테슬라 주식 등으로만 42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배우자와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해외 주식을 새로 매입했습니다. 조성주 인사수석, 하정우 AI 수석,
박선아 국정기록 비서관 등도 모두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1년 새 18억 원이 늘어난 49억 7천만 원을 재산 신고했습니다. 증가액 가운데 출판물 저작권이 15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금 수입도 2억 5천만 원 신고됐는데 지난해 6월 장남 결혼식 축의금 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도 공개됐는데 경기가 참 안 좋다는데 의원들 재산은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 중 9명이 재산을 불렸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여당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가 현황은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에 배우자 명의로 7억 9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신규 매입해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신고 기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보다 1명 늘어난 2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토위와 재경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집 한 채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했고 국토위원인 윤종근 의원은 최근 한 채가 팔려 1주택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 의원이 31명이었습니다. 6채를 보유한 거로 돼 있는 장동혁 대표는 최근 실거주용과 지역구 아파트를 제외한 4채를 증여 등의 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강남 3구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한 의원들이 많았는데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대치동에 194억 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습니다. 국무위원 겸직자를 제외한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254명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거죠. 지난 한 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주식은 76% 상승했는데요. 이 서민들은 팍팍한 삶을 살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1년 사이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었고 고동진 의원은 주식으로 35억 원을 벌어 가장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쿠팡 주식 2,000주를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권에선 비교적 새 인물인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수의 계약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번엔 고액 후원금을 냈던 업체 8곳이 성동구와 맺은 수의 계약 비율이 75%에 달한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조달 계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시민들이 실내에 앉아 버스를 기다립니다. 추위나 더위를 피해 쉴 수 있고 휴대전화 충전도 가능합니다. 6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되기 시작해 성동구의 대표 사업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성동구로부터 이 스마트 쉼터 공사를 따낸 업체 임원이 2022년 선거 때 정원호 당시 구청장에게 500만 원 고액 후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구청과 맺은 계약 26건 중 19건, 18억여 원어치 공사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전혀 몰라. 무슨 뉴스를 보니까 전혀 모르는데.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폐기물 처리 업체 4곳이 정전구청장에게 고액 후원을 하고 357억 원대 사업을 수의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쉼터 등 성동구 사업을 따낸 고액 후원자 업체 4곳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총 8개 업체의 5년간 수주액은 619억 원인데 이 가운데 수의 계약이 75%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일감 몰아주기 카르텔이란 비판이 나왔고 경선 경쟁자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받지 말아야 되고요. 또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반환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합니다. 정전구청장 측은 모든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됐으며
구청장에 대한 합법적인 후원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스마트 쉼터의 경우 기술력을 대체할 다른 경쟁업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위헌 논란에도 사법 3법을 밀어붙인 법여권이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탄핵안 초안이 공개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고 개별 판사의 결정도 조 대법원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실제 발의까지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사법부 흔들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관련 내용 먼저 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서명한 의원은 현재까지 110명입니다. 조국혁신당 전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했고 민주당에서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9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핵안엔 조 대법원장이 총칼 대신 판결문으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걸 겨냥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일부를 기각한 것을 두고도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행위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언했는데 하지만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개별 판사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이 자체 탄핵안을 공개했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최근 법애국제 등 사법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탄핵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이자 공개 처형쇼, 망국적 탄핵 카드로 또다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주의 탈을 쓴 의회 독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통령보다 쉽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실제 탄핵 사유가 되는 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결국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이게 탄핵 핵심 사유입니까? 네, 초안에는 별동대라 불리는 이 재판 연구관들이 사건을 미리 불법으로 들여다봤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지난해부터 제기했던 의혹인데요. 아직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4월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 당시에 대법관, 공동조 재판연구관 가운데 10명 정도가 사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 관계자들은 사건의 중요도 아니면 이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들에게 밀실 심리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도 포함이 됐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재판연구관실은 옆에 있는 조, 이 철통 보안이라 옆조에서 무슨 사건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네,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있잖아요. 개인이 판단을 하는 걸 텐데 이걸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영장 판사들에게 어떤 의중을 전달했다, 오히려 그랬다면 그것이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런 반응입니다. 실제 2009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집회 집시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재판 압력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등 야 5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영장 기각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법여권에서 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일을 추진하는 거죠? 네, 일단 민주당에 물어봤더니요. 하반기부터는 민생 과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지층이 열망하고 또 정권 출범 이유이기도 했던 개혁 과제가 먼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권을 견제하기 버거운 국민의힘 상황과 맞물려서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NBS 조사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 69%로 취임 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여야의 지지율 격차도 2배가 넘는 상황이라서 자신감으로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탄핵안 발의할까요? 네, 여기 살펴보면요. 대법원장 탄핵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3분의 1만 있으면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건데요.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에는 대통령도 바꾸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강경파에 힘을 실었었는데 최근에는 탄핵안 발의 여부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잘 모아보겠다 이렇게 좀 다소 말을 맡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탄핵안 초안 공개 이후에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법이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법부 수장을 쉽게 탄핵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참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 102명 가운데 무려 40명가량이 검사입니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권력자는 수사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은 거라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단죄하겠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어미준 검사를 국정조사 특위 증인에 채택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것 맞습니까? 네,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해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도 증언대에 세우려 합니다. 연어 파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초밥 파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조사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이 목적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 검사는 이제 정치권 수사는 못한다며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는 수사만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설령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문제라 해도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 국회가 무슨 권한이 있냐며 민주당이 재판 관여를 넘어 스스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수 정치 검사들로 인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마저 청산의 대상이 됐다며 국정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공개 비판했다가 사실상 강등됐었죠. 이 인사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정 검사장은 첫 재판에서 자신이 위법한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개 반발했다가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나자 인사를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인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법무부에서 스스로 밝혔다고 봅니다. 정 검사장은 재판부 앞에서 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의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 자신이 우수한 자질을 가졌다며 중책을 맡겼던 검사장과 지청장들을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좌천시켰다는 겁니다. 또 검찰 내부에선 인사가 정치적으로 투명하다는 탄식이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인사는 법을 어긴 것이라며 해체를 앞둔 검찰이지만 위법에 저항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선고 기일을 열고 정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교도소에서도 국내 마약 시장을 장악한 박광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약 판매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박광렬은 돈을 코인으로 바꿔서 빼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광렬이 수갑을 찬 채 경찰 조사실로 향합니다.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 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죄 수익은 어디에 연립하셨습니까?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현지 수감됐지만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을 총괄해왔습니다. 커피 봉투에 마약을 숨겨 보내는가 하면 운반책을 포섭해 남아공 등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유통시킨 마약 규모는 한 달에 60kg, 시가 300억 원어치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확인한 것만 필로폰 5kg과 엑스터시 4,500정 등 30억 원어치입니다. 판매책을 비롯한 공범만 2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판매책들은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은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꿨습니다. 자금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였는데 여러 개의 가상 지갑을 거쳐 필리핀 현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광렬은 대부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혐의로 박광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부기장 49살 김동환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초 김동환의 범행 대상은 4명으로 알려졌었죠. 2명이 더 있었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호송줄에 묶인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7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선배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부기장 49살 김동환입니다. 악랄한 기득권이 한 개인 인생을 마음대로 파면시켜도 된다는 그 오만함, 분발을 받은 것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참회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유가족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경찰은 김동환에게 살인과 살인 미수 등 5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선배 기장 4명을 살해하려 했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범행 대상이 2명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환은 항공사 재직 당시 선배들이 이것밖에 못하냐고 말한 데 앙심을 품었고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끌고 다닌 여행용 가방에선 흉기 여러 개와 갈아입을 옷까지 발견됐습니다. 김동환은 항공사 동료 직원의 계정을 통해 피해 기장들의 비행 스케줄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김동환에게 자신의 계정을 알려준 직원을 상대로도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이거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탓이라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월세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월세는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고 매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희탁 국토교통부 차관은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1인 가구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추세가 있고 전세 사기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월세화가 좀 더 진행이 더 빨리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피해 탓에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대출 제한으로 세입자들이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충분하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전세를 사는 것이 유리하지 누가 월세를 살려고 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죠. 현장에선 전세는 물론 월세마저 씨가 마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노도강이라고 불리며 이 신혼부부들이나 청년 세대들이 첫 독립 생활지로 가장 많이 택하는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800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 중 월세 매물은 단 9개에 불과합니다. 지금 월세가 없어요. 이 넓은 세대에 이거밖에 없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지금. 빨리 알아보고 맞는 게 있으면 얼른 해야 돼요. 매물이 없다 보니 가격은 껑충 뛰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51만 5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는커녕 월세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꺾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바로 노원과 성북 같은 서울 외곽 지역에 실거주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던 전월세난이 심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800세대가 넘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60제곱미터가 1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3천만 원 오르며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진입하기 좋은 금액대나 구조가 좋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건이 잘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6% 올랐습니다. 8주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강남 4구와 용산 등 핵심 지역은 다주택자 급매물로 여전히 하락세지만 노원과 구로, 은평, 강서 등 외곽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키 맞추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이른바 생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도 많이 이사와서 샀어요. 좀 저렴한 아파트, 여기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고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일부 임차인들의 매수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정부가 대출 규제에 이어 세금 강화까지 예고했지만 공급 부족에 대응하려는 실거주 수요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서 보듯 이제는 드론이 전쟁 승패를 가르는 주요 전력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론 강국으로 꼽히는 중국이 차량 한 대에서 48대의 자폭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는 신무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AI가 스스로 목표를 찾아 공격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사대 덮개가 일제히 열리더니 드론들이 연달아 날아오릅니다. 48개의 사출구에서 수초 간격으로 드론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이 공개한 신무기 벌떼 2호입니다. 지휘 차량 한 대가 한꺼번에 96대의 자폭 드론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드론대가 스스로 적 지휘부를 식별하고 타깃을 정밀 타격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我们的无人机蜂群已经自主识别到指控设目标，接下来我们要进行一个自主打击任务。 반면 우리 군의 주력 방공체계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이 10기 내외에 불과합니다. 저가의 드론이 벌떼 공격을 해올 경우 방공망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수억 원대 미사일로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방어해야 하는 경제적 비대칭성도 문제입니다. 개별 표적 요격에는 효과적이지만 수백 기가 동시에 들어오는 군집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한미 양국은 최근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서 이례적으로 드론 요격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에서도 벌떼 드론의 위력이 확인된 만큼 기존의 1대1 요격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내일부터는 노인 돌봄 체계가 바뀝니다. 요양병원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정승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독거 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걷기가 어려운 65살 A씨에게 식사 여부를 확인하고 혈압과 혈당도 챙깁니다. 식사 이런 쪽 혹시 소화 잘 안 되고 그러세요?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은 냉장고 안 반찬부터 화장실의 낙상 방지 시설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신청도 대신해 줍니다. 제가 이제는 할 줄 아니까. 내일부터 정부는 이런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작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복약 지도, 긴급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래 살던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가 전담 인력을 편성했고 지자체장 직권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알아서 서비스를 찾는 게 아니고 저희가 비서처럼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필요한 거를 먼저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것.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914억 원이 배정됐는데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지자체당 평균 2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낮은 품질의 그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생각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프라 투자를 계산을 해보니 그거는 약 1조 1천억 원 정도의 그 소요 재정이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 사업으로 요양병원 입원율이 낮아진 걸 확인한 만큼 기존 노인복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해 2030년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 대책으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했었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체증의 주요 원인도 아닌 데다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학 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서울 서대문에 있는 시민단체로 매일 출퇴근합니다. 이른을 앞둔 나이에 근로소득이 없지만 사회활동에 지장을 느끼지 않는 건 무료 지하철 덕이 큽니다. 굉장히 경제적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지하철 요금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와서 활동하는 게 경제에도 좋고 사회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명 중 8명 수준입니다. 어르신들의 주된 지하철 이용 시간대 역시 출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제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뭐 놀러 가거나 뭐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노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무료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출근길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세상으로 나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어르신 무임승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와 쇄신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실제 행동에서는 거꾸로 가는 모습입니다. 과거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이혁재 씨를 청년 정치인 선발 심사위원으로 발탁하는가 하면 인적 쇄신 대상으로 거론됐던 인사를 당직에 다시 기용했습니다. 보수의 아성이라는 대구시장 선거마저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위기 상황인데 유권자들에게 뭘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이혁재 씨가 양복을 입고 앉아 빨간 마이크를 듭니다. 2010년 유흥업소 음주폭행으로 방송가를 떠난 뒤에도 2억 원대 체납 등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광역의원 청년비례 후보를 뽑는 자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겁니다. 저를 향한 비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라며 옹호 발언을 해온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석열과는 이제 단절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우리 보수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장애인 비하 등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재임명한 것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이 107명 전원 명의로 이른바 절윤설현을 한 뒤 인적 쇄신 대상의 한 명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재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힘을 좀 모아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20여일 만에 스스로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윤 결의문은 의미가 없다며 대표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500년 가까운 영국 성공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주교가 탄생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교회의 쇄신과 반성을 강조하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황금빛 영대를 걸친 세라 멀렐리 대주교가 사목지팡이로 캔터베리 대성당 문을 3차례 두드린 후 입장합니다.
492년 영국 성공회 역사상 첫 여성 대주교가 현지 시간 25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I solemnly commit myself before you to the service of the Church of England, the Anglican Communion, and the whole Church of Christ throughout the world. 지난 수세기 동안 여러 대주교들이 앉아온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좌석에서 다짐을 읽은 뒤 성 요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I hereby make this my corporal oath. 멀렐리 대주교는 첫 강론에서 교회와 공동체에서의 행위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 아동 성학대 문제를 거론한 걸로 해석됩니다. 올해 64살인 멀렐리 대주교는 간호사 출신으로 2002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2018년 첫 여성 런던 주교를 지냈습니다. 동성 커플 축복식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A huge moment for the church. 12 years ago, we were struggling for women to be able to be consecrated as bishops. I don't think any of us thought we'd have a female archbishop this quickly, so it is huge. 즉위식엔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스타머 영국 총리 등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성공회도 역사적 사건을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Masada, the site of an astonishing tale of heroism. A few hundred Jewish families holding off thousands of Roman soldiers, choosing in the end death over enslavement. 서기 73년 유대의 마지막 저항 거점이던 마사다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택하면서 불굴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저항 정신과 민족 정체성의 뿌리로도 여겨지죠. 하지만 죽음보다 삶을 중시하는 유대 전통에서 보면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민심을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소수 야당이라면 마사다 요새 같은 보루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명만 믿다간 낭패를 봅니다. 안에서 무너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 모양입니다. 보수의 마지막 아성이란 대구에서조차 신통치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마저 빼앗길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대구는 한 번도 민주당 계열 시장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총선도 2016년 김부겸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보수세가 뿌리 깊은 곳인데 이 정도면 바닥 민심이 크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TK, 대구 경북 자민련이 될까 걱정했는데 이젠 대구마저 내주고 경북당이 될 판입니다. 전국 흐름도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검찰이 파괴됐고 사법 질서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다시 한 번만 처절하게 반성하고 변하겠습니다. 말은 이리 하는데 장 대표 체제에서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양치기 소년 같다는 걸 겁니다. 우리 정치의 폐해 중 하나가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일부 지역의 압도적인 정당 편식입니다. 지역민들의 절박함은 외면한 채 내부 분열과 자기 보신에만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판만 믿고 변화는 말로 때우다 낭패를 봐야 정신을 차리는지, 왜 정치를 하는지 민심에 답하지 못하면 대구는 더 이상 성벽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오만부터 털어내야 조금이라도 덜 창피할 겁니다. 3월 26일 윤종호 앵커 칼럼, 대구 너마저였습니다. 봄이 찾아왔는데 당분간 탁한 공기는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오늘 쌓인 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도 전 권역이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전과 밤에, 광주는 늦은 밤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씨 관리를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개가 거친 뒤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내일 아침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0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비 소식이 없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